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14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인해 올해도 전 세계 외국인 직접 투자가 감소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유엔이 전망했습니다. 유엔 개발회의가 최근 발표한 2023 세계 투자 보고서를 보면 기초 자료상 올해 1분기 국제 프로젝트 금융 거래는 400건대로 지난해 분기별 평균치 641건보다 적었습니다. 국경 간 인수 합병 활동도 지난해 분기별 평균치인 1941건을 밑돌며 둔화세를 보였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투자 트렌드를 형성한 경제적 역풍은 다소 진정됐지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라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급등한 원자재 가격도 다소 진정됐지만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지정학적 긴장도 여전히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일부 선진국의 금융 부문 혼란은 투자자의 불확실성을 가중하고 있고 개발도상국에서는 높은 부채율이 지속될 재정 여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올해도 해외 직접 투자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보고서에 나타난 지난해 해외 직접 투자 규모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식량 에너지 가격 상승, 공공부채 급증 등 글로벌 위기가 겹치면서 전년보다 12% 감소한 1조 3천억 달러였습니다. 해외 투자 감소는 주로 선진국들에서 두드러져 전년 대비 37% 감소한 3,780억 달러를 유치하는 데 그쳤는데 미국이 2,850억 달러를 유치해 전년도에 이어 전 세계 1위 투자 유치국에 올랐습니다. 개발도상국으로의 직접 투자는 전년 대비 4% 증가한 9,160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대부분 중국, 싱가포르, 홍콩, 인도 등 일부 국가의 투자가 몰렸습니다. 특히 중국은 전년 대비 4.4% 증가한 1,890억 달러를 유치해 미국에 이어 2위 투자 유치국이 됐고 우리나라의 지난해 투자 유치 규모는 180억 달러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지난해 1인당 GNI가 4,580달러로 늘어나 중상위 소득국가로 복귀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별 GNI 현황과 새로운 소득별 국가분류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20년 코로나19로 1인당 GNI가 4,140달러로 줄어 중하위 소득국가로 분류됐지만 코로나19 이후 강력한 회복세를 기록해 지난해 중상위 소득국가로 복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인도네시아의 실질 GDP 성장률은 5.3%로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내각회의에서 2020년 세계은행이 중하위 소득국가로 분류했던 인도네시아를 중상위 소득국가로 재분류했다며 이는 코로나19 이후 인도네시아의 강력한 회복세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인도네시아의 국내 총생산이 일경 9,588조 4천억 루피아를 기록했으며 이는 2022년보다 5.31% 늘어난 수치입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2022년 GDP 증가율은 2013년 GDP 증가율인 5.56% 이후 가장 높은 실적입니다. 한편 지난해 베트남의 1인당 GNI는 4,010달러로 전년 대비 11.7% 늘었으나 여전히 중하위 소득국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세계은행의 분류 기준은 국민소득을 기준으로 1,135달러 미만은 저소득국가, 1,136에서 4,465달러는 중하위 소득국가, 4,466에서 13,845달러는 중상위 소득국가, 13,845달러 이상은 고소득국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13에서 14일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세안 관련 연쇄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합니다. 지난 7일 외교부에 따르면 박 장관이 참석할 외교장관 회의는 한 아세안, 아세안 플러스 3, 동아시아 정상회의,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등입니다. 박 장관은 각 회의에서 한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 방향, 지역 및 국제정세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각국 장관들과 개별 회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본과 호주, 유럽연합, 영국 등과 면담이 확정됐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의 3자 회담이 마련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박 장관은 하야시 외무상에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내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과 관련해 안전성 담보 방안을 두고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다만 친강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의 회담은 불발됐습니다. 한편 북한도 ARF의 멤버여서 최선희 외무상이 참석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코로나19 여파로 화상으로 열린 2020년과 2021년은 물론 지난해 대면 회의에도 안광일 주인도네시아 대사 겸 주아세안 대사를 외무상 대신 참석시켰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심각한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겪는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 의사의 진료 허용 기간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회는 의료 면허 발급 권한을 의사협회에서 보건부로 이관하고 보건 관련 예산 의무 지출을 폐지하며 낙태 관련 규제도 완화하는 등 11개 보건 의료 관련 법을 한꺼번에 개정하는 일명 보건 의료 옴니버스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의료 면허 발급 권한이 보건부로 넘어오면서 외국인 의사도 인도네시아에서 의료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도 의사협회에 허가가 있으면 외국인 의사가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지만 의사협회는 자국 의사 보호를 위해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허가합니다. 하지만 보건부는 5년 이상 의료 활동한 외국인 의사가 보건부의 역량평가를 통과하고
언어 학습에 동의하면 의료 활동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법은 국가 예산의 최소 5%, 지방정부 예산의 최소 10%를 보건 지원비로 사용하도록 한 규정을 없앴습니다. 대신 민간 기업은 물론 외국 자본이 공공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환자 동의가 있을 경우 환자 데이터를 해외 의료기관과 공유할 수 있으며 의사가 의학적 응급 상황이라 판단되면 낙태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보건법안 발의가 작년에야 논의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준을 서두른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보건법안 초안 작성 과정에서 전문가 단체를 비롯한 찬반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이번 보건법안을 통해 전문의 양성을 포함한 의료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인도네시아는 인구 1만 명당 의사 수가 6명으로 전 세계 최하위권에 속하며 인접국인 싱가포르는 같은 기준 의사 수가 25명, 태국은 9명입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와 비슷한 경제 규모의 국가들은 평균 기대 수명이 76.3세이지만 인도네시아의 기대 수명은 상대적으로 낮은 71.3세를 기록하였으며 가장 큰 원인으로 의료진 부족 문제를 꼽고 있습니다. 특히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 환자들이 해외에서 치료받고자 연간 115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하나생명 인도네시아 법인이 LX 인터내셔널 산하 건강검진센터 K랩과 손잡고 인도네시아에서 한국형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난 5일 양사는 한국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K랩 메디컬 센터는 서울의과학연구소와 LX 인터내셔널이 협력해 설립한 인도네시아 최초 한국식 건강검진센터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검진기관인 하나로 의료재단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남궁훈 하나생명 인도네시아 법인장은 K랩과의 협업을 통해 하나생명 고객과 임직원, 설계사, 파트너들이 인도네시아에서 보다 편하게 건강검진이나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하나생명은 인도네시아 고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캐시리스 결제 방식과 한국어 통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K랩과 함께하는 이벤트, 브랜딩 및 경품 프로그램도 마련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민 LX 인터내셔널 인니미래 사업 담당 이사는 K랩과 하나생명의 협력을 환영한다며 K랩 메디컬 센터는 한국의 최고 수준인 진단 검사 클리닉 경험을 제공하고 국제표준 교육을 받은 의사와 간호사는 물론 우수한 의료 장비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K랩에서는 임상화학, 임상면역검사, 분자병리 검사, NGS, 알레르기 등 1300가지 종류의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카르타에서는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온라인 대출 플랫폼에 10조 루피아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자카르타의 1050만 명 주민 중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250만 명이 온라인 대출 플랫폼에서 대출을 받아 빚을 진 것으로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청에 따르면 2021년 4월 기준으로 자카르타 주민들은 다양한 온라인 대출업체에서 10조 3천억 루피아 이상의 빚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2년 4월과 비교하여 4,100억 루피아가 더 늘어난 수치입니다. 자카르타 시민들이 온라인 대출 플랫폼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편리함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편리함이 소비자들의 충동 구매를 유발하여 과소비와 기존 채무 불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온라인 대출 플랫폼은 편리함과 함께 부채에 덫이 수도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의 데이터에 따르면 4월 자카르타에서 다양한 온라인 대출 플랫폼의 평균 채무 불이행률은 2.9%로 3월의 2.7%보다 상승하였으며 서부 자바의 채무 불이행률은 3.6%로 가장 높았습니다. 인도네시아 소비자재단의 2023년 데이터에 따르면 온라인 대출 플랫폼은 높은 이자율과 공격적인 채권 추심으로 인해 가장 불만이 많은 기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한 온라인 대출 플랫폼의 76%가 불법으로 금융감독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감독청은 지난 2월 불법 온라인 대출 플랫폼과 운영자를 형사 고발할 수 있는 2023 금융부문 발전 및 강화법이 통과된 후 불법 온라인 대출 플랫폼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2일 인도네시아 국영철도 회사는 자카르타 LRT의 시범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시범 운행은 8월 15일까지이며 이후 대중 서비스는 8월 18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시범 운행 기간 동안에는 3개역에 정차하며 각 편당 탑승 인원은 150명으로 제한되고 시범 운행 기간 동안 하루 최대 600명의 승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탑승을 희망하는 승객들은 자카르타 LRT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게시된 링크를 통해 등록해야 하며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좌석 예약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시범 운영 기간 동안 티켓은 1루피아로 매우 저렴하며 본격 운영이 시작되면 승객에게 5,000루피아에서 25,000루피아 사이의 요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참고로 자카르타 LRT가 완전 운영 시 하루 최대 50만 명의 승객을 운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LRT는 44km의 노선과 18개의 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카르타의 교통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2015년 착공된 LRT는 당초 2018년 아시안게임에 맞춰 운행될 예정이었지만
자금 조달과 토지 확보의 제약으로 인해 프로젝트가 여러 차례 지연되었습니다. 또한 국영기업부에 따르면 2021년까지 이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2조 7천억 루피아 이상 초과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